네. 앞서 일부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정 자체도 네. 그리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도 네. 생산하는 여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결국 화석연료 자동차나 전기차나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똑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만 전기차가 전기 에너지 자동차든 화석연료 자동차든 화석연료 사용량은 유사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유사하지만 네. 한 가지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화석연료 자동차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네. 포집하는 역량이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서 이미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네. 라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포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 이제 CCUS라 그래서 네.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네. CCUS입니다. 그래서 포집은 별 문제가 없어요. 네. 포집을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Utilization,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는 지하 지층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CCUS를 그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CCUS거든요. 네. 자, 그런데 유틸라이제이션, 활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탄산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스팔트에 집어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활용되는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는데 네. 그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제품에서 언젠가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사실. 네. 기대를 많이 하는 데가 CCS, Carbon Capture Storage예요. 그렇죠. 지하 지층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산업체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텍사스 같은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려면 퇴직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가스가 많이 나는 산유국에 그런 퇴직층이 많이 있죠. 그래서 CC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CCS를 하면은 텍스 크레딧을 줍니다. 그래서 이 CCS를 집어넣는 회사가 수익도 어느 정도 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이런 퇴직층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도 어떻게든 CCS를 하려고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상에 별로 퇴직층이 없고 네. 해상에는 퇴직층이 좀 있는데 해상의 퇴직층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시되거든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CCUS로 처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550억 톤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CCUS로 처리하는 게 1000만 톤이에요. 0.02%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까지 이걸 한 6억 톤 정도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봤자 지구상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CCUS가 지구상에 처리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는 너무나 미흡한 양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CCUS를 하느라고 이렇게 돈을 쓰고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네. 사용은 실컷 하고 이걸 적당히 집어넣자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방향이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발생시켜놓고 그것을 포집하고 저장하고 맞습니다. 사용하자. 맞습니다. 여기에는 네. 실효성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발생량 자체를 양을 줄여야 줄이기 되죠.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네. 방향성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예산안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 네.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 CCUS가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네.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네.
그 영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기업들이 CCUS를 도입해야 되는데 네, 스스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네, 정부 예산이 일부 반영되면 또 민간 기업의 예산까지 또 합쳐져서 네, CCUS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네,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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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이 CCUS를 더 많이 보급하자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 그런 방향으로의 예산 집중, 네.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어떻게 의견을 네, 갖고 그래서 있습니까?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CCUS를 다 붙여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해양수산부, 또 과학기술부, 산업부, 환경부 해가지고 다 붙여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R&D 같은 거는 하는 건 좋겠지만은 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CCUS가 가능할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부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CCUS에 대해서 이제 평론을 해주신 거고요. 네네네. 또 하나의 탄소 저감 노력의 어떤 수단으로서 네네. 강구하고 있는 것이 네네. 이산화탄소 배출권 네. 거래제, 네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네네.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업들은 현재 네.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기업들이 특히 네. 네.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네. 실효성이 있는지 네. 도입해서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화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뭐 그걸 무시하고 하지만 이 흐름을 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걸 갖다가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상체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갖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예.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힘든 건 알지만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정부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잘 배려해 가면서 네. 우리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대표적인 그 큰 흐름은 CCUS라는 탄소를 발생시켜 놓고 네, 그것을 굳이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이런 것은 실효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낮기 때문에 네네네.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맞습니다. 위한 정책 수단을 더 고민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효성을 높이는 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신 거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탠다면 네, EU에서 네. 당장 탄소 국경 조정세제 맞습니다. 소위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안 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세금을 때려서 이거 우리 EU가 수입 안 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네. 조치를 이미 구상을 다 완료했고 그렇죠. 네, 26년부터 당장 시범 운용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 수출이라는 것 네, 이걸 그린딜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세계 교육에서 이 그린하게 생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네. 수입 안 받겠다라는 네네. 보호무역 조치들을 단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탄소 저감 노력을 안 하면 수출길도 막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네. 파리 기후 협약 뭐 참여한 국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르백이라든가 말씀하신 탄소 저감 노력 해야 되는데 그 실효성 있는 영역으로 정책과 또 예산과 이런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저도 의견을 보태서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짠을 안 할 수가 예, 네, 네. 없는 네, 순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왕고래 이슈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뜨거운 현안입니다. 네. 워낙 뭐 석유공사 사장님을 지내셨고 네, 네. 또 거의 모든 인생의 커리어를 에너지와 함께 하셨고 예. 그 에너지 영역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물리 탐사 영역의 전문성을 보유하신 네. 박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봤을 네. 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해야 되죠. 네. 근데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무모한 도전을 하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론으로 갈릴 수 있지만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니까 네, 네, 전문가로서 네, 이 대왕고래 이 프로젝트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대왕고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게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바로 이 직전에 서희공사 사장을 지냈고 또 이제 이 대왕고래가 이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돼서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 언급을 삼가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추가 끝나면은 조금 잠잠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팩트를 조금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네. 대왕고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어떤 용역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140억 배를 있다. 온 국민들이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140억 배럴이라는 선물을 던진 게 아니고 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석유공사 꼭 탐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98년에 동해 가스전을 발견을 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해 가스전의 그 유망 구조를 제가 석유공사 있을 때 발견을 했습니다. 네. 고래 5개 유망 구조를 했는데 그 중에 고래 5라고 하는 유망 구조에서 제가 유망 구조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석유공사가 제가 퇴직한 이후에 98년 시출을 해서 거기서 가스를 찾았어요. 그게 동해 가스전이 됐습니다. 네. 17년 동안 생산을 했습니다. 네. 동해 가스. 이거 잘 모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죠. 잘 모르죠. 17년 동안 천연가스를 생산했고 천연가스와 함께 그 원유의 일종인 컨덴세이트라고 하는 초경질유가 있습니다. 원유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7년 동안 산유국이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지금 산유국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산유국이 되었어요. 그럼 정확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98년에 발견을 해서 네. 2004년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해서 그래서 17년. 2021년까지 2021년까지. 2017년 동안 천연가스를 생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심해 지역도 지금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10년대에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와 석유공사 공동으로 심해 두공을 시추를 했습니다. 네. 요즘 심해 지역에 그 터비다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암층이 있어요. 네. 거기서 대형 유전 가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암층이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2010년대에. 네. 제가 석유공사 사장 시절에 우리나라 동해 심해 탐사를 계속해야 된다. 제가 있을 때 시추를 한 번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추를 하는 중간에 시추상에 문제가 생각해서 목표 지층에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퇴직하면서 동해 심해 탐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어.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당부를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갑자기 140억 배럴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동해 탐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140억 배럴이라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네.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몇 년간 한 도시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보다 양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그렇죠. 국가죠. 미국 전체에 확인 매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프루브드 리저브. 예. 그게 480억 배럴이에요. 미국 유해상 전체에 네. 확인 매장량. 물론 매장량은 확인 매장량 말고 가능 매장량, 추정 매장량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확인 매장량이라는 게 뭐냐면 90% 이상 있을 게 확실하고 통계적으로 잡힌 매장량. 네. 그게 확인 매장량인데 미국 전체에 있는 확인 매장량이 480억 배럴입니다. 와.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에 140억 배럴이 있다. 예. 상상이 가십니까? 있다면. 예, 그래서 진짜. 있으면 좋죠. 예, 예, 당연히 예, 있으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뭐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한 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용역 회사가 가이아나 유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한 10년 전부터 유전이 발견됐는데 하나가 아니고 한 30개 정도가 계속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지구상에서 발견한 유전가스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가이아나가.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이아나보다 더 많은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가이아나가 그 석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호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를 만드는 유기물질, 그게 많이 퇴적되어 있는 층을 근호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소스락.
그러니까 가이아나의 근원함이 뭐냐면은 중생대 백악기라고 있습니다. 쥐라기는 잘 아시죠? 예. 쥐라기 공원. 쥐라기 다음에 백악기. 예. 그게 하얀 스캄이 많이 퇴적되어서 백악입니다. 네. 백악기라는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만드는 아주 좋은 양호한 근원함들이 몇 군데 퇴적이 됐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은 가이아나, 수리남, 브라질,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여기는 초대형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소스락이 있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동해는 중생대가 아니고 신생대 3기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이아나와 같은 근원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가이아나보다 더 많은 유전이 있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래도 물론 신생대 3기층에도 석유는 나와요. 근데 주로 석유보다 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미국의 멕시코만이나 또는 이스라엘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그것도 초대형이 아니라 어느 규모 정도의 가스전은 기대할 수 있지만은 가이아나와 같은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을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 성공률 20%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성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질학적 성공률, 영어로 Geological Chance of Success, GCOS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시출내에서 석유나 가스가 있을 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면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100m일 필요도 없고 5m든 2m든 석유나 가스가 있는 층을 발견했다. 네. 그러면은 성공이에요. 그게 20% 성공률입니다. 네. 이제 140억 배럴이 있을 거고 성공률이 20%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140억 배럴을 찾을 가능성이 20%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140억 배럴 있을 근원함도 없는 데다가 성공률이라는 게 140억 배럴이 있을 성공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발견할 가능성, 그게 20%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40억 배럴 찾을 성공률은 얼마? 그거는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유전을 발견한 확률을 따져보면 된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아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대 유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성공률이 대충 20%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짐작해 가시죠. 네. 140억 배럴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참 안타까워서 석유공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네. 동해 가스전을 갖다 17년 동안 생산을 했고 베트남,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UAE, 영국, 카나다 이런 데서 운영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기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충 이 정도는 판단할 능력이 있을 텐데 네. 용역회사가 140억 배를 나오고 성공률 20%라고 할 거니까 이거를 그냥 들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부나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약에 근원함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무리고 너무 도전적인 목표고 성공률이 지질학적 성공률이다 이런 걸 알았으면은 이걸 들썩 물고 그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참 전임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팩트를 갖다가 제대로 석유공사 기술진이 좀 필터링을 해서 정확하게 위에 보고를 했으면은 이런 온 국민들이 뭐 140억 배를 나오니 아니 뭐 이런 그 논란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지질학적 성공률이 20%라고 한다면 실제 성공을 해도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안 하니만 못한 이 석유 시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왜냐하면 동해 이 수심이 깊다 보니까 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네. 들어야 네. 시추가 가능하니까 뭐 탐사나 시추나 다 모든 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 뭐 2000년대 2021년까지 석유 시추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 좋은 수준으로. 동해 심해예요. 예. 제가 있을 당시에 그 석유 시출을 하나 추진을 했는데 그때 예상했던 게 한 그 원유로 환산하면은 가스도 네. 원유로 환산을 합니다. 한 그렇죠. 7억 배럴 정도 됐어요. 7억 배럴. 7억 배럴 정도도 상당한 거예요. 그 정도면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미얀마 가스전에 예. 미얀마 가스전이 그 가스전인데 원유 환산 7억 배럴이거든요. 네. 2000년대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 동안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발견한 유전가스전 중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게요. 10억 배럴 정도만 돼도, 7억 배럴만 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서 10억 배럴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동해 탐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갖게 된 한 가지 의문은요. 네. 2000년대에 우리가 실제 석유 시출을 시작했고 그리고 석유를 개발해서 국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용했죠. 네. 근데 그 사건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네. 그 일은 제 기억에도 없고 많은 그렇죠. 국민들 속에 기억에 네. 없는데 네, 네, 네. 반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네. 가능성도 뭐 상당히 희박함에도 네. 불구하고 네. 왜 온 국민이 이렇게 잘 알려지게 됐는지 네. 이게 너무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네, 지금 네, 방금. 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런 배경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동해 가스전, 석유관이 가스전이거든요. 동해 예. 가스전 17년이나 생산을 했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네. 사실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규모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울산 지역에 천연가스를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140억 배럴이라는 것은 규모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리 탐사를 해서 유망 구조를 찾았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시출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망 구조를 찾았다고 해도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하는 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아니 그릇이 있다 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시출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만한 그릇이 있다. 그거는 사실은 발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망 구조가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오로지컬 찬스 오브 스케스 네. 지질학적 성공률이고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아닌데 그게 왜 발표까지 갔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팩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정말 정치적 공격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명색이 선진국인데요. 네, 네, 이런 오류는 좀 반복되지 않고 네, 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자원 빈국으로서 네, 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하나 깨집니다. 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네, 천연가스 한 톤도 안 나는 나라 예, 라는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예. 너무 안 알려진 거죠. 예, 예, 예. 그것도 하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런 안 좋은 네,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나 뭐 노력도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예.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 가지 꼭 이제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나라 석유업계가 물론 이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어느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석유공사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면 우리 한국만 기사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럼요. 세계적으로 나가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갑자기 한국에서 140억 배럴 유망 구조 발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제가 해외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국제적으로 조금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저 갑자기 저희 주종을요 소주로 바꿔야겠어요. 저희 소주 좀 한 병 부탁드립니다.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자원 전쟁의 시대에 네. 우리가 뭔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되 이런 악순환은 절대 다시 한번 반복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대왕고래가 이제 이번에 시추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시추 실패했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시추 실패가 아니고요. 유전 발견 실패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탐사를 하다 보면은 유전 발견 실패는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토론한 것처럼 석유 천연가스가 앞으로 쓰지 않는 시대인데 뭘 그런가 하느라 하고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석유 천연가스 앞으로 굉장히 더
확보 전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석유 천연가스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탐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정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동해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만큼 동해 가스전을 17년 생산했고 또 동해 심해에서 터비다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조리총이 나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해 탐사는 메이저 회사들도 단독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국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비용이나 리스크를 쉐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 외국 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온다니까 이 외국 회사와 잘 협업을 해서 앞으로 동해 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고 아, 싶습니다. 네. 강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또 네. 질문을 드릴게요. 당시 사장님 시절에 네. 또 탐사 전문가로서 네, 미얀마 네, 네. 석유 개발 사업을 경험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개 더 있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제가 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네, 네.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네. 자원의 영토는 더 넓혀야 된다. 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미얀마 개발 사업에 관한 예. 경험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대우에 이제 1996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대우 그룹 시절이죠. 네. 김우중 회장님이 자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특히 미얀마에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폴란드 이런 나라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시는데 미얀마에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석유 개발 쪽도 좀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당시에 이제 에너지 팀장으로 있어서 그 미얀마에 가서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미얀마의 그 해상의 A1이라는 광구를 갖다가 이제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98년, 99년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채권단이 인수를 해서 해외 사업을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채권단을 설득을 한 거죠. 미얀마에 좋은 광구가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왕창 갖다 붓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가고 외국에서 유치해서 할 테니까 승인을 해달라. 승인을 받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은 1970년대 미국 회사, 프랑스 회사, 일본 회사들이 여러 공을 시초하고 실패하고 다 나간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광고를 취득을 해서 시추를 해서 2004년에 대형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네. 근데 가스전 발견하는 과정에서 시추가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목표 지층을 몇 개를 뚫었어요. 예. 그 마지막에 제일 좋은 지층이 남아 있는데 그때 파트너로 더 있던 인도 국영 석유회사, 인도 국영 가스회사가 더 이상 해볼 필요 없다. 포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할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우리가 그 단독 위험 부담, 소울 리스크 오퍼레이션에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그 대우 인터내셔널하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에서 두 회사가 단독으로 시추를 진행을 해가지고 아주 대형 가스전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고 거기서 생산한 가스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LNG를 도입을 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때 좀 잘 안 돼서 80%는 중국으로 팔리고 20%는 미얀마 내수용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팀장님 시절부터 정말 훌륭한 그 떡잎을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 하나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아유, 그 감사합니다. 귀감에 예. 감사한 마음을 좀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DOE 해서 에너지부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만큼 하나의 정부 부처가 네. 에너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네네.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네, 있다라고 좀 네, 평가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니까 네. 하나의 맞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맞습니다. 산업도 중요하고 통상, 네. 교육도 중요하고 에너지도 중요한데 그 세 가지의 일부로서 하나의 부처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조금 더 이 자원 빈국으로서 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에너지 안보를 갖기 위해서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 조달받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저도 평상시에 격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런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대에 네.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기 혹은 네. 에너지 안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빈국이라는 걸 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화석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하고요. 재생 에너지 하기도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입니다. 네.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미국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영국의 2배를 훨씬 넘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중요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태평스럽습니다. 전혀 맞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동해에 시추를 했다고 거기에 왜 돈을 갖다 붓느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에너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해야 됩니다. 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 소비도 줄이고 네. 에너지 효율화, 네. 즉 공장들이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도록 유럽 같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정부에서 지원을 세금 지원도 해주고 융자 지원도 해가지고 그 공장들이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과소비국이니까. 네. 두 번째로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원자력 서로 싸울 게 아니고 네. 진보 정권하고 보수 정권하고 서로 그냥 이쪽을 해야 된다 할 게 아니고 둘 다 튀어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둘 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예. 재생 에너지를 하기에는 기후적 여건, 지리적 여건이 안 좋고 원자력을 하기는 우리나라 원자력이 이미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네. 원자력 발전 비율이. 네. 더 넓히가 더 확대하기 쉽지 않고 주민 소유수 문제, 핵 폐기물 문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인 재생 에너지 원자력을 최대한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국가 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아무리 늘려도 화석 에너지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공기업들이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공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공적 기능이 많다 해서 공기업에 맡겨놨는데 효율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에너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에너지 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봐서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신 고견이 정말 이 사회 곳곳에 다 반영되어서 네. 더 나은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잘 녹아들길 좀 바라는 마음, 네. 그런 마음 담아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사실 뭐 3시간, 4시간 말씀을 여쭤도 더 들어야 될 것들, 기울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순서의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어떤 한 문장, 강조하고 싶은 한 문장을 네. 좀 꼽아주신다면. 예. 네. 제가 좀 책을 다시 좀 읽겠습니다. 네. 그 4부 생존 전쟁 그 도입부에 있는 글인데요. 에너지 최대 소비국 중의 하나이면서 에너지 최빈국인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너진다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다. 이 문장을 제가 좀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뭐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고견 그리고 읽어주신 마지막 한 문장에 대한 제 소감은요. 예. 조금 비슷한 게 커피인데요. 우리나라가 또 커피 다소비국입니다. 그렇죠. 예. 네, 1인당 커피 소비량을 보면 미국인의 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커피는 기호식품입니다. 네.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안보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이 에너지는 네. 역시 다소비국이지만 네. 최대 빈국이고 네. 에너지는 없으면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네. 이 유튜브로 보시는 영상조차 보실 수가 없다. 네. 말씀 드립니다. 네. 그만큼
이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살 길을 네. 또 마련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제안해 주신 부분 네.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책에 또 산업계에 잘 녹아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경제를 이 한 잔에 담는 그날까지 김광석의 경제포차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